수백 년 동안 우리의 삶과 정신을 이끌어온 유교. 과연 그 길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새로운 학문 체계가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나라 건국에 반드시 필요했던 새로운 사상. 조선은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했다. 자유평등 파괴에 못지않은 그런 평등 사상과 그저 인간 존엄 사상과 이런 이제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며 세상은 날로 변해갔다. 그러나 유교 사상은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다. 아마 우리나라 대대손손이 다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다. 참된 사람의 어떤 도리를 갖다가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이끄는 도덕으로서, 삶을 바꾸는 신앙으로서 오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신념,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자 했던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지난 2월 성균관 유림들이 대성전 앞에 모였다. 알자인 헌관급 제위자 줄 대축출. 이날은 학교의 경사스러운 일을 선현들에게 알리는 의식인 고유례가 진행됐다. 진례 대축 장인. 대학교 졸업식과 함께 시행되는 이 행사에는 과거 유생들이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간다는 것과 입신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의복을 비롯해 동작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균관 고유의 의식인 것이다. 고유례는 입학, 졸업 등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데 대성전에 제향을 올리며 이를 알리는 것으로 성균관대의 전통의식이다. 손을 씻고 정갈한 몸가짐을 갖춘 후에야 유림들은 대성전으로 향한다. 성균관의 대성전,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현재 이곳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해 그의 제자들, 그리고 유학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다. 매년 봄, 가을 유림들이 대성전에 모여 존경심을 갖고 선현들을 기리는 행사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이 제향 행사는 수세기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 깊은 유교 사상에 있다. 공자에 의해 창시된 유교 사상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왔다. 과연 유교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시작은 언제일까? 중국 고대 진나라와 초나라가 중심이 되어 서로 세력을 다투었던 혼란의 시기 춘추시대. 이 난세에 나타난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으니 바로 공자였다. 공자의 가르침은 유교의 바탕이 되었고 그의 사상은 세상을 바꾸었다.
흔히 육아라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을 갖다가 가르침이 하나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정립된 것을 우리가 육아 그럽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이 불가라 하듯이 도교의 가르침을 도가라 하듯이 가가 들어가면 이건 하나의 그 사상의 어떤 그런 집합체를 갖다가 그 육아 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자가 기원전에 그 이전 시대의 유교적 문화를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학 체계, 그 가르침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전파된 유학 사상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로 발전하며 유학의 가르침을 통한 인재를 키워냈다.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는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유교를 계승 발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교는 부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향교가 상당히 군년마다 생겼으니까 지방에 234개 향교가 지금 남한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등교육 기관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세워진 교육기관 향교. 하지만 향교 또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엄격히 지어진 건축물이었다. 김포 향교의 관문인 외산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명륜당과 동제, 서제가 보인다. 제일 안쪽으로 중심 공간인 명륜당을 두고 그 앞 동쪽과 서쪽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동제와 서제를 두고 있다. 명륜당은 중앙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심 건물을 두고 그 양쪽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되는 건물을 약간 사이를 띄어 건축하였다. 주 건물인 명륜당은 강학 공간으로 활용됐고 동제와 서제는 요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됐다. 정면에 자리 잡고 있는 대성전에는 공자의 위패를 비롯하여 사성과 우리나라 18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향교는 선현의 배양과 학생의 교육인 강학을 기능으로 하는 만큼 대성전과 명륜당이 핵심 공간이 된다. 대성전 앞 동서 양쪽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배양하는 동무와 서무가 자리 잡고 있다. 유교와 달리 내세관을 갖추고 있었던 불교.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정치를 좌우하며 종교 그 이상의 영향력을 보였지만 그로 인한 폐단도 늘어갔다. 통치 이념은 유교로서 그다음에 정신적이라는 어떤 사상 이런 부분에서는 외치로서는 이제 그 불교를 잡았었는데 그런 어떤 그런 불교의 사실은 그 조금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도 불교의 어떤 그런 폐단이라든지 왜냐하면 사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백성들의 어떤 그런 민생은 힘들어지고 세금이 거두지 않으니까 국가 조세는 희박해지고 고려 말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또 지식인층이 증가하고 새로운 어떤 신분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네들의 이념, 이네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새로운 학문 체계가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새로운 나라 조선은 당연히 성리학의 이념 위에 세워진 유교 국가였다. 새 나라의 건국과 함께 나라의 정치는 물론 백성들의 삶까지 모든 것들이 유교적 전통에 근간하며 유교의 뿌리를 둔 조선 왕조가 펼쳐진 것이다. 이제 그 성리학자들이 신진 4대 부대 중심으로 해서 이 유교를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그런 제도가 바로 이제 조선에 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그 관리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유교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아닐까. 성리학의 토대에서 백성들은 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기초적인 교육기관에서부터 기본을 익혀갔는데 서당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지방에서 서당, 이 서당에는 향천서당이라고 그냥 천자문이나 배우고 이런 서당도 있는가 하면 높은 데가 뭐 고제서당이라고 아주 그 선비들이 와서 배우는 대선생님 때서 그런 서당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되는 건 천자문이라든지 추구라든지 다음에 동문선섭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글을 왜 배워야 되는지 또 그리고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제 암송을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배우는데 그게 바로 실천이에요. 서당에서 배우는 책들은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유학 교육 도서로 경몽 요결, 소학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책들은 수준 높은 경서들을 배우기 전에 거치는 보편적인 학습 문화였다. 유학의 교육이 널리 퍼지면서 고려시대에 시작된 향교는 조선시대에 이르자 보다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향교만 다니고 그만두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중등 단계를 다닌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교를 통해서 배출된 그 인력들이 또 중앙으로 진출하는 이런 그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지방의 향교는 유학 교육을 넘어 보다 큰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는데 유학을 배우는 이들의 목표는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과거에 합격한 유생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 입학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 출신들은 졸업 후 국가정치에 나서며 입신을 할 가능성 또한 컸다. 그러면 성균관은 과연 언제 생겨난 것일까? 고구려 때에는 지금에 말하는 중앙국립대학격인 태학을 설립했고 백제에서는 오경박사 제도를 만들었고 신라에서는 국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전통이 고려에 와서는 국자감을 만들었는데 이 국자감이 다시 명칭이 성균관으로 공민왕 때 바뀌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학부기관으로서 성균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 이후 국자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다. 국가의 이념을 전수하고 국가의 관리를 선발하는 성균관은 당대의 지식계급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이었다. 중앙에서 양성된 인재 그리고 지방에서 양성된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6년 과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예가 깊으신 어떤 그런 분들이고 배움에 정말 배움에 뜻을 두어 가지고 관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는 어떤 그런 길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조선시대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기에 성균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생들에게 배움의 장 그 이상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그 과정 또한 쉽지만은 않았다. 성균관에 입학하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음례. 신입생과 재학생이 정식으로 대면할 때 하는 의식이다. 서로를 소개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인데 수복을 맡은 학생이 읍이라고 외치면 서로 마주보고 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성균관의 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학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체 성균관 유생들은 무엇을 공부했던 것일까? 뭐 여기서 실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대개
그 과거 시험에 시험 과목을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사서 오경이 제일 많고 사서, 즉 대학, 논어, 맹자, 중요, 그리고 오경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이 그 9가지의 이런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단계별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다 쌓는 학문적으로 완성시키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갖다가 그 받고 있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은 유교의 기본 경전인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서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등의 오경을 공부하며 공자의 철학 사상을 통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배워갔다.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인 사서오경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균관 내 명륜당에서 이루어졌다. 명륜당은 강당이에요. 공부하는 데라고. 공부하는 데가 있어야지 그 교육 기관이네. 학생들이 유생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니까 저기 그 동서재라든지 명륜당이라든지 식당은 바로 유생들의 실제로 생활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보면 되겠죠. 교육 공간의 중심 건물인 명륜당은 지식이 전달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수백 년 동안 유학이 전수된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유학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유생들은 모두 성균관에 기숙하며 공부했는데 명륜당 앞쪽의 서양과 동양으로 길게 마주보고 있는 동제와 서제가 그들의 숙소였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정면 20칸, 측면 2칸의 긴 맞배 지붕 건물이 유생들의 거처지이자 학문을 수양하는 장소였다. 보통 한 그 200명 정도를 갖다가 정원으로 삼았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여기 보면 동제와 서제라는 어떤 그런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고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가 넘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여기 선배를 먼저 받는다든지 뭐 그 규정이 쭉 있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성균관 바깥에 그 성균관 노비들이 그 현방이라고 해서 고기도 팔고 그래요. 거기다 하숙을 해놓고 다니기도 하고. 성균관은 단순히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었다. 유학의 역사에 공헌한 선연의 제사를 받드는 향사 역할이 교육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 가는 성균관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그렇기에 성균관 각각의 장소들은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질서 있는 곳이었다. 기본적으로 교육 공간, 이른바 강학 공간과 또 제향 공간, 이 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향 공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율곡 혹은 퇴계 등의 소년들을 배양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모신다. 먼저 제사 지내는 것은 모시는 분을 갖다가 높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우겠다고 다짐하는 종교의식인 어떤 그런 제사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한 곳이 바로 대성전입니다. 성균관의 제양 공간은 기본적으로 향교와 다르지 않지만 최고의 유학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나라의 모든 유생들은 성균관의 대성전에 큰 의미를 두었다. 대성전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현인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은 유학의 창시자 공자의 위패. 공자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한 공자의 수제자 안자, 공자의 손주이자 춘추시대의 사상가 자사자, 성선설을 주창한 맹자, 그리고 중국 육현 중 마지막 한 사람인 정자.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 성인 설총, 이황, 이이 등 중국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위패가 대성전 내부에 모셔져 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인 석전대제. 매년 2월과 8월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낸다. 석전대제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정숙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곁들여지는 종합예술적 성격도 띠고 있다. 통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공자를 비롯한 그 후세에 나온 현인들을 이제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종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석전대제가 행해질 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문묘제례야. 문묘제례는 공자의 신의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때 연주되는 음악을 문묘제례악이라 한다. 문묘제례악에서 악기 연주자를 일컬어 등가, 헌가라고 하고 춤추는 무용수들은 팔일무라 칭한다. 성균관은 학문뿐 아니라 종교의 중심이었고 나라의 근본 정신을 배양했다. 이로써 성균관을 통해 나라의 바탕이 되는 유교의 이념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다. 유학의 발전과 함께 지방의 유학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 바로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의 탄생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그 중국의 한나라 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 이후에 당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비교적 체계화되었지만 조선에서는 그 조선 중기 그 주세붕에 의해서 백운동 서원이 설립되면서 최초로 서원이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백운동 서원이 설립되면서 지방사학이라 불리는 서원이 등장한 것. 그렇다면 서원은 어떻게 처음 시작된 것일까? 주세붕 선생께서 군수께서 최초로 안양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안양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고 사당을 먼저 지으시고 이듬해 강학당을 지으셨는데 그때부터 한 유생들을 이제 길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사림 자제들의 교육기관으로 서원의 시초를 이룬 주세붕은 풍기 지역의 군수로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안양을 존경했던 그는 이곳을 안양을 기리는 곳으로 만들 결심을 했다. 주세붕은 풍기에 가장 먼저 안양의 위패를 모시기 위한 사당을 짓고 문성공묘라 이름하였다. 그러나 백운동 서원은 곧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다. 금성대군이 그 수중으로 귀향을 갔거든요. 근데 금성대군이 거기 경상도 선비들을 그 첩보 사발 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그러다 이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바로 그 수능 부사하던 이보음이라는 그 종이 갖다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그때 뭐 그쪽 사람 얘기들은 1000여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순식간에 유생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백운동 서원. 유학의 고결한 정신은 사라지고 어둡고 싸늘한 죽음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백운동 서원은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태기 이양 선생 군수로 오셔서 이제 나라에 상소문을 올리신 거예요. 상소문을 올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재정을 많이 내려주시면 제가 인재를 많이 길러내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바로 이제 토지라든지 노비라든지 그다음에 책을 갖다가 하사하고 거기다가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서원이라는 어떤 뜻에서 사액, 액자를 갖다 현판을 내려줍니다. 사액이란 임금이 내린 편액을 받는다는 뜻으로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면서 소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유학교육의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소수 서원의 등장은 지방의 수많은 유림들에게 동기를 주며 또 한 번 유교의 부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퇴계가 진행한 그 서원 설립운동은 이 경상북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서원이 설립되었고, 이 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 보니까 결국은 유교가 좀 더 유학이 더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부터 서원들이 지방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원은 지방의 교육기관이었음에도 성균관 못지않은 권위를 자랑하며 점차 유생들을 끌어모으며 급격히 성장했다. 당시 저서들을 통해 조선 중기에 생겨난 서원만 무려 9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파급력은 엄청났던 것이다. 서원의 증가는 유학 교육의 확대는 물론 유교 이념의 전파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거 제도의 기본 텍스트가 유학의 경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당시의 지식인들은 모두 유학의 경전을 암기하고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최종 목표는 입신양명하는,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좋은 로얄 코스로 가는 관직을 차지하는 게 기본 목표지만은 그냥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긴밀히 연결돼서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 입학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의 입학 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속과에서 진사시가 있고 생원시가 있습니다.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생원시고 그 다음에 시라든지 문장을 짓는 것이 진사시인데 이 두 가지에 각각의 합격하신 분을 갖다가 진사라든지 생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성균관 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균관이 아니라 과거 급제에 있었다. 즉 대과에 합격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유생들은 과거라는 시험을 위해 입신을 목표로 성균관에 입학해 학업을 연마했던 것이다. 성균관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바늘구멍과도 같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했고, 그렇기에 엄격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성균관 내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쳤거든요. 식년시라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3년에 한 번씩 치면서 33명을 뽑은 거예요. 문과에. 그래서 총 뭐 조선 과거 시험을 잘 쳤을 때는 문과를 804번을 치고 문과를 801번을 치고 이렇게 해서 14,000명이 이제 과거 급제자가 있는 거예요. 국조 방목이라는 곳에 보면 14,000여 명의 과거 급제자가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있었다. 용화방목.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 대과에 급제한 합격자들의 명부가 있는 책이다. 이 명부에 오르기 위해 수백 번의 시험을 치른 유생들이었다. 유학의 힘이 커질수록 지방의 서원은 날로 늘어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유생들이 생겨났다. 서원의 증설은 초기 서원의 긍정적 기능보다 점차 폐단을 야기시켰다. 인재를 키우고 선현에게 제사 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서원. 그러나 사림들끼리 공론을 형성하며 서원은 혈연, 지연 관계에 얽매이게 되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쏟아냈다. 국가가 지정하는 서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세우는 그리고 지역 유생들이 결집돼서 세우는 이런 서원들이 있는데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한 그 당파적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학문적 견해가 서원을 중심으로도 그것이 확연하게 서로 대립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생겼던 것이죠. 유생은 관악인 향교를 외면하고 서원에 들어가 붕당에 가담했다. 극단적인 대립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사화가 시작된 것이다. 연산군 4년 때에 실록청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대왕인 성종의 실록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편찬관으로 참여했던 김일손이 그의 스승인 김종직이 작성했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싣게 되는데 조의제문은 초나라의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의제를 조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의제문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 단종을 의제에 비유하여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것이다. 김종직의 글은 그가 죽고 난 후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건 마치 세조가 단종을 폐위한 거에 이제 비근한 예를 든 건데 그 글을 가만뒀으면 되는데 그 제자들이 김일손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저 실록 편찬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사초로. 그러니까 그 훈구파들이 보니까 이건 세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욕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일망타진한 거예요. 이것이 무오사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화가 난 연산군은 김종직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숙청하였고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했다. 이처럼 사화로 이어진 서원과 붕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국가에 지어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이런 그 구조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국 곳곳에 너무 많은 그 서원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이 세금도 안 내죠. 국가에 뭐 보상할 걸 하나도 안 하고 온갖 권력은 다 가지고 있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들 착취해요. 예를 들면 화양동 서원 흑패 같은 거 보면은 그 흑패가 꼭 세금 고지서예요. 하나 날라고 하면 안 되면 막 잡아다 패고 행패를 부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왕권이 강화될 수 없다. 이 같은 서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했는데 이를 단행한 것은 흥선대원군이었다. 너무 비대해진 그 양반 권력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배경이 전부 서원이니까 서원이 뭐 토색질을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권력을 뭐 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을 내리게 되는데 전국의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훼손하게 된 겁니다. 뭐 불태우거나 건물을 해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원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철폐하여 서원의 설치를 엄격히 금했다. 대원군의 적극적인 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서원들이 권력을 잃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다. 그렇게 서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유학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근대화의 바람 속에서 유학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 고려 강점임금 때부터 과거시험을 쳐서 1894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시험이 끝난 것 같아요. 새로운 서양의 인사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이 성균관 또는 이 서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거지.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최고 권위의 유학교육기관의 쇠퇴와 서원의 철폐로 인해 주춤했던 유교는 성균관마저 흔들리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근대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향교나 서원에서 서양 과학이나 물리 등의 그 근대 학문을 교육하면서 실질적인 그 기존의 향교나 서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의료 학교로 침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가 많이 생기고 그 뭐 요새 뭐 이완이 무슨 뭐 배제니 전부 그거 아니에요. 숙명이 뭐 모든 그 사립학교가 다 그거로 나와가지고 이제 은근히 이제 교육이 서양 교육으로 바뀌어가면서 서당은 서당대로 뭐 침체돼가지고 그 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온 유학이었지만 변화된 사회에서 들어온 서양의 신식 학문들은 유학의 권위를 점차 잃게 했다. 새로운 교육 자료들 속에서 권력의 기반을 잃은 유학은 학문적 가치마저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이어진 열강의 침탈은 성균관의 의미와 명맥마저 끊어놓고 말았다. 우리가 그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이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은 인재를 갖다가 양성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그분들을 그 기능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단순히 성균관은 유교 경전을 익히는 경학원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과거의 성균관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이데올로기의 본산을 뭐 한다든지 인재 양성에 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일본식의 그 인재 선발 방법이 과거 제도도 없애고 새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직제도 전부 바뀌고 이래 놓으니까 뭐 성균관이 더 버티고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성균관이라는 이름마저 빼앗기고 일제의회 경학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졌다.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격화되면서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위상이 점점 낮아졌지만 다행히 그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인해 성균관은 고유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광복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유림들, 성균관이나 향교나 그다음에 이게 그 서원에서 항상 그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힘을 잃었던 것은 결국은 교육이 부재했다. 교육은 바로 이 우리 성균관을 중심으로 향교와 성균관이 바로 교육기관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다시 교육기관을 부활시켜 가지고 많은 인재들을 하여금 국가를 갖다가 부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다시 노력하자라고 해서 이러한 노력들로 공자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의례 또한 다시 시작되었다. 유성 공부자의 탄강 2505년을 기념하는 법전이 9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내 성균관 대성전에서 엄숙히 고행되었습니다. 64명의 살인 그리고 정도의 우아한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금 청송백색의 예복을 입은 대학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살아난 유교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시 되살아난 유학의 정신. 우리 삶에 있어 유학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정신 문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우리가 찾아내고 음미하고 다시 온고지신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그 미래 사회에 정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다가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유교를 갖다가 좀 더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교는 단순히 전통과 옛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배우고 익히며 지켜가는 것. 시대가 급변해도 세상이 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정신. 우리 삶 속에 배어있는 우리만의 문화인 것이다. 원래 여기도 자유평등 박애에 못지않은 그런 평등 사상과 인간 존엄 사상과 이런 이제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이 유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유학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이냐, 나는 내 주변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시사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시대와 상관없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을 신앙과 같이 숭상한 유교. 교육을 통한 인간과 문명의 발전을 믿은 공자. 성균관 유생들이 책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도, 공자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것도 바로 배움을 통한 인본주의였다. 모든 사람의 졸엄과 가치를 중시한 유교 사상. 2500년 유교 문명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 이유다.